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첫 강좌로서 우리 민족 기원과 형성에 관해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중간에 뭐 좀 힘드시면은 잠깐 한 5분 내에 10분 쉴 수도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이제 쉴까 말까를 제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주제를 다루는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 기원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면은 많은 이제 시중에 나오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는 저기 시베리아에서 왔다. 기원전 한 2, 3천 년 전경 시베리아의 지역에 있는 고아시아족들이 신석기 토기 문화를 가지고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아마 여기 중고등학교 때 이 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기원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 갖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금 우리 정론이라는 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측면. 두 번째는 우리의 민족사가 출발했던 그 시점은 뭐냐면은 보통 선사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되는 거고, 민족사라고 할 때 주로 선사시대가 아닌 역사시대부터 민족사가 출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시대라는 것은 선사시대를 통해서 준비되고 마련된 문화, 유산들을 가지고 역사시대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시대가 어떻게 출발했느냐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출발을 중국 황하 문명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정립을 하신 분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나라 역사는 출발부터 중국 문화 영향하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역사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민족이 무엇이고 꼭 통일을 해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기원 문제 또는 형성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의 쟁점이 크게 많이 있겠지만 4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의 원래 고향은 뭐냐, 어디냐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크게 외래 기원설이 있습니다. 즉 먼 타국에서, 시베리아에서 또는 저기 중앙아시아 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외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는 이주민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본토 기원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민족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물론 제가 한반도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상은 한반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남부, 이 지역이 우리 민족의 원래의 고향이다 라는 본토 기원설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 민족은 2단계 주민 이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아시아족이 흘러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는 저기 중앙아시아 쪽인가 중국 북방 쪽에서 스키타이 족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에 흘러 들어와서 양 종족들이 혼혈이 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중국계 또는 남방계 다양한 사람들이 한반도 흘러 들어와서 혼혈이 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형성됐다. 그래서 혼혈 민족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이전까지 조선 시대까지는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설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 쟁점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 형성 시기, 민족은 너무나 우리한테 당연한 말이지만은 민족이라는 개념, 말이 탄생한 게 근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대는 1860년대, 70년대 이후 근대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민족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민족은 이 근대 시기에 형성되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도 민족이 형성된 건 근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려설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 민족이 이제 물론 통일신라로 해서 후기신라가 우리 민족이 통일됐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통일신라, 후기신라는 그 뒤에 발해라는 우리 민족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강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일국가 형성된 고려고, 고려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고려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고대설입니다. 고대설. 즉, 우리 민족은 단군조선이 형성된 그 시점부터 민족 형성이 본격화돼 가지고 1500년 동안 단군조선이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이제 고대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나뉘어져 있다. 네 번째도 하나 쟁점이 되죠. 우리 문화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독자문화설과 이식문화설, 뭐 조금 독자문화설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제 고대문화라고 했을 때 크게 말하면은 신석기 문화,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두 개의 문화가 아까 시베리아에서 고아시아족들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다 하면은 사실상은 이 문화가 다른 데서 한반도에 있는 이 문화 자체가 다른 데서부터 이전된 이런 문화라는 거죠. 또 청동기 문화는 저기 중국 북방에 있는 스키타이족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하면 청동기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식 문화예요. 반면에 이제 독자 문화설이라는 게 뭐냐? 이 한반도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그 다음에 뭐 토기 문화, 크게 이제 고대 세 가지죠. 이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배워온 문화, 다른 나라 문화가 흘러들어온 문화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이 세상에 없던 그런 문화를 자기 머리와 지혜로 창조해낸 창조적인 문화다. 이게 이제 독자 문화설, 이 네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요. 제 강의가 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쭉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북에서는 주로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 역사적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 강의의 순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다룰 겁니다. 한반도 구석기 시대는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신석기 시대. 그러면서 한반도 신석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유목민족이라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기마민족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원래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이것은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각 지역에서 자기 종족이 형성된 시기예요. 즉 결의, 또는 중국에서는 족,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에틱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족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결의와 민족이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결의가 형성되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연 신석기 시대에 우리 결의가 형성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 문명의 탄생,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을 얘기하죠. 4대 문명 하면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다음에 인더스 문화, 황하 문화. 인류는 4대 문화에서부터 모든 나라 문화가 흘러나갔다, 이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한반도 문명은 어떠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제 북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는 거예요. 그건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그래서 이 한반도 청동기,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청동기 문화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서 계급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탄생하고, 또 문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고대 문명의 요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한반도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고대 문명이 창조된 지역이라, 이런 게 이제 이북의 역사 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북에서는 사실상 80년대까지는 우리 민족의 형성 시기를 주로 고려설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단군능 발굴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북의 역사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 민족의 형성 시기를 고조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단군조선 시기.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이제 구석기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서 뭐 여러분 관심이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기원할 때 구석기 문제부터 다루는가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쪽 끝에 보이는 이곳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이게 뭐냐면 두만강 변에 있는 종성군 종성읍에 있는 그 구석기 유적지 발굴 작업입니다. 동관진 유적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933년, 34년, 35년 무렵. 쉽게 얘기하면 1935년경에 이제 일제의 학자들이 동관진 유적을 발굴해서 이와 같은 구석기 유물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제 거기에 철도 있잖아요, 지금. 두만강가에 있는 철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석기 유물을 발굴해냈는데, 문제는 이 일제 그 발굴자들이 이것을 꽁꽁 감춰놨단 말이죠. 발굴해놓고 이것을 은폐시켰어요. 왜 은폐시켰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현재적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석기 문화를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 식민사관을 완전히 극복해야 된다. 외래 기원론을 뿌리는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구석기 유적이 한반도에 발굴되지 않았어요. 전혀 이때는 이제 숨겼으니까.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그 무렵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사를 기술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럼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한반도인들은 어디로 왔느냐? 바로 기원전 2000년 또는 3000년 경에 그 저 시베리아 지역에 보면 고아시아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그 고아시아족이 아까 있던 빗살무늬 토기문을 가지고 한반도에 흘러내려 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는 원래 고향이 저 시베리아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래부터 이게 한반도가 니네 땅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 한 2000년, 한 5000년 니네 살았다 하지만은 오늘 니네도 뭐 구석기 시대까지 뭐 100만 년 전까지 인류 역사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5000년 살았다고 이게 영원한 니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민족적 긍지를 말살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2000년 초까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2단계 주민이동설이 공식적인 견해로 지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견해였습니다. 2005년도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중앙박물관 도록 같은 데도 이런 견해가 수록이 돼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견해가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게 1963년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이 발굴되면서 64년인가요? 북에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지금 제가 북이 이제 63년이 북인지 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63년, 64년 이때 남에서는 공주 석장리, 북에서는 함경북도 굴포리 유적이 구석기 유적이 발굴됐어요. 두 군데서. 그러면은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사람이 구석기 살지 않았다라는 견해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주민이동설이 계속된 이유는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는 1만 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80년, 90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 3000년이라 이거예요. 7000년은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구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은 전혀 인연이 없는 거고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문제는 여전히 3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고아시아족들이 내려왔다. 이런 일제시대의 주장이 그대로 우리 역사학계 공식적인 견해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도 이제 광범위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면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보면은 버젓하게 2단계 주민이동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쪽에 있어서는 역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2단계 주민이동설이 폐기됐음에 불구하고 역사학자들 무슨 일인지 그걸 광범위하게 홍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외래 기원론을 타파하고 본토 기원론을 세우는 문제는 역사학에서 출발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 분류를 보면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 구석기 시대, 한반도 전기 구석기 시대는 10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 시대는 30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이에요. 그래 남측 역사 고고학계에 있어서는 보통 10만 년 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 남과 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는 5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시대인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유적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러면 전기 구석기 시대하고 중기 구석기 시대 다른 게 뭐냐면은
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을 보통 호모 엘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뜻은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 이런 곧선 사람이란 말 뜻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북에서는 근본 원자 써가지고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탄생하면서부터 중요한 특징은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불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때 사용한 불은 자기들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자연의 불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석기라는 것은 돌이 도구라는 거죠. 돌이 도구인데 옛날 돌도구라는 거죠. 그럼 옛날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타재석기라고 배웠지만 한자로, 지금 학생들은 뗀석기, 돌을 깨뜨려서 도구를 만드는 거. 신석기는 우리가 배웠을 때는 마제석기, 마자가 이제 갈마자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배운 것은 간석기라고 합니다. 쉽게 한글 갈아서 만든 석기다. 그래서 이것은 구석기라는 것은 돌을 때려서 깨서 만든 석기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전기 구석기 대표적인 유적들을 보면은 상원 검은모리 유적입니다. 100만 년 전. 상원 검은모리 유적이 여기 이제 그 지형이 나와 있는데 평양시는 아니에요. 평양 근처에 상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시멘트, 상원 시멘트가 평양의 공장이 아주 유명한 공장인데 석회암지대입니다. 여기 동굴에서 이와 같은 석기들이 발굴되고 수많은 동물의 뼈들이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100만 년. 근데 남측 역사학계에서 무슨 100만 년이냐, 그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북에서 68년도에 이게 발굴됐는데 발굴 초기에는 60만 년 전으로 북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늘리려고 1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북에서는 처음에는 60만 년을 봤는데 이 고고학과 이제 고생물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구가 발전되면서 여기서 나온 동물 뼈들이 살았던 연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100만 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남측에서는 100만 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호모 엘렉투스 세상에서 150만 년 전에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겠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처음 인류가 살았던 유적들은 100만 년 전 유적들이 중국에도 100만 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세계적으로 몇 곳 되지 않은 이 100만 년 유적 중에 한반도에 있다, 이런 이제 견해가 되겠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60만 년을 발표하다 보니까 뭔가 부풀린 거 아니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에 순천이라고, 전라남도 순천이 아니고 평남 순천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순천에도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암동 유적이 발굴돼요, 2015년도에. 근데 이것은 현대적 북에서 이제 과학적 측정 기후를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한 결과 88년 전 유적으로 확증됐어요. 그 다음에 이남 지역에서는 단양 금굴 유적이 70만 년 전 유적으로 발굴됐어요.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또 이것도 70만 년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곡리 유적을 보면은 30만 년 전 또는 35만 년 전 유적이 있고, 공주 석장리 유적의 다수가 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상원 검은모리 유적이고, 여기에는 옛날 이제 소련의 고고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이제 여기 직접 방문해가지고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돌아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 동암동 유적, 88년 전 유적, 여기에 이제 여기서 발굴된 건데요. 1문화층과 2문화층, 두 개의 문화층이 있는데, 이게 88년 2문화층은 72만 년 전, 88만 년 전, 72만 년 전. 이게 석기, 그 다음에 이게 골기요. 동물뼈로 만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짐승류 화석이 이제 발굴되었다. 그다음 이게 단양 금굴 유적입니다. 이 강변에 있는 굴이 있고 여기서 안에서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찾으러 갔었고요. 전공리 유적입니다. 이게 이제 전경도인데 이건 좀 사연이 있습니다. 1978년 글렉 보일이라는 미군 병사가 자기 그 애인하고 소풍으로 왔다가 이상한 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고고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문가들, 아직 대학생이니까 의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여기 모형이 있죠. 근데 이 주먹도끼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아슐리안형. 즉, 그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지역에, 인도 동쪽,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굴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고고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보다 이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조금 문화의 발전 정도가 늦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많이 발전된 도구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78년 여기서 딱 발굴이 되니까 세계 고고학 이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공유적이 유명한 게 세계 고고학의 기존 이론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6,000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되었고 연대를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 35만 년 전이다. 이런 주먹도끼를 이런 방식으로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면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런 정도로 있잖아요. 나무를 이제 도끼로 쓰거나 또는 칼로도 쓰거나 또 가죽을 부드럽게 벗기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슐리안형이라는 것은 양면 핵석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가공을 전체 양쪽 면을 다 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 그래서 이제 전기구석기 시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 시대를 살펴보면은 30만 년, 5만 년이다. 왜 북에서는 30만 년 전이라고 보느냐? 보통 남이 10만 년. 그랬는데 30만 년 전에 여기 화대군에서 석성리 유적에서 화대 사람이 발굴됐는데 용암 속에 인골이 들어가가지고 화석화된 거예요. 여성 한 사람하고 어린아이 두 사람인가? 근데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전기구석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진화된 중기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다. 고인이다. 그럼 이때 고인이 3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발굴됐기 때문에 한반도 중기구석기 시대는 30만 년 전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전기, 중기, 후기라는 것은 연대 순서로 100만 년이라면 30만씩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도구 사용이 좀 달라졌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보다 진화된 인간. 그때만 해도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즉, 이제 두개골이 크게 용량이 확대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 기능이 확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진화하는데 보통 서양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얘기하고 동양이라 하도 중국과 북이죠. 우리 남측에서는 고인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고인, 애꽃자 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를 살펴보면은 중기구석기 시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뭐냐? 하나는 불을 발명했다. 그럼 아까 전기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불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불을 발명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게 부싯돌 원리에 기초해서 불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을 살펴보면 전기구석기 시대의 불무지 이제 불을 피운 유적을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한 번 불을 꺼뜨리면 자기들이 피울 줄 모르니까. 근데 중기구석기 시대는 불무지라고 하죠. 그거 보면 되게 얇아요. 왜냐하면은 이 꺼지면 다시 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불을 발명이라 합니다. 불을 발명했다는 것. 이게 전기구석기 시대는 불을 사용했다는 거지만 여기서는 불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장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기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을 이제 묘를 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묘 형태를 쓴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곳에,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 죽었냐 팽개치거나 뭐 일정 지역에서는 식인 습관도 있었다 합니다. 그건 뭐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데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매장 풍습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 풍습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원시무리 생활, 이 지구상에 사람이 탄생된 그 순간 사람이 사람인 이유, 그것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역사를 다룬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구석기 시대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아들 셋이 모여서 오늘 어디가 사냥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썼겠지만은, 원시 무리 생활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부자, 부부 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가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원시 무리 생활입니다. 주로 이제 유적은 이렇게 다 있는데, 아까 특징적인 화대군 석성 유적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평양시에 있는 역포구에 있는 대현동 유적입니다. 이 전경인데, 여기서 이와 같은 뼈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발굴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복원을 해보니까 한 7, 8세 정도 아이 모습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굉장히 중기구석기 고인이지만은 굉장히 발전된 신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경북도 굴포리 유적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겨 있는 그런 울박자리 그 유적도 있었다. 여기 제주 빌레몬 유적이 참 특이합니다. 저희 가봤거든요. 중기구석기 유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4.3 유적지예요. 그 동굴에 사람을 몰아넣고 학살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기구석기 유적이 4.3 유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제천의 이제 전말 유적 이런 것도 유명한 겁니다. 중기구석기 시대부터는 유적이 수백 군데 정도 유적이 있습니다. 후기구석기 하면 시기는 5만 년에 1만 년. 이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좀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북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는 이제 화를 발명했다. 이건 화를 발명한 것은 후기구석기에도 후기, 흔히 뭐 간석기라고 했어요. 15,000년에서 10,000년. 이때 이제 화를 발명했고, 후기구석기 시대 옷을 이제 물론 이제 전기, 중기, 구석 사람이 이제 추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걸쳤지만은 옷을 짓지는 못했어요. 이건 이제,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보면은 시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족 형성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우리들은 저는 배웠고 많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측의 이론을 보면은 후기구석기 말기에 가면 그때부터 시족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기구석기 시대의 사람의 화석이 많이 발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는, 특히 평양 근처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의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 곳이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 중리 사람, 황주 사람, 승리산 사람, 냉정 사람, 용곡 사람, 금천, 만달 사람, 제가 한두 개 빼놓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승리산 사람이란 것은 대개 45,000년 전, 즉 후기구석기 이른 시기 사람이고, 이 만달 사람이라는 것은 15,000년 전, 후기구석기에서도 간석기 시대에 접어든 그 시대 사람들의 화석이 발굴해서 복원해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황주 사람은 5만 년, 7만 년 전이 나와요. 그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면 5만 년, 7만 년 전이라면 이게 중기구석기 시대 아닌데,
이 사람 해보니까 신인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류 아프리카 기원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15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이브가 탄생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오늘날 인류 조상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왔던 시기는 3만 5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북에서 만든 이런 사람들을 측정해 보면 결국은 4만 년, 5만 년, 실제로 7만 년까지 나가는, 실증적으로 신인들은 어쨌든 화석들에 대한 분석 결과 그 이론은 틀렸다. 이게 이제 현실에 증명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구석기 문화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한반도는 인류 발상지였다라고 북에서는 주장합니다. 그 발상지라는 것이 뭐 300년 전, 400년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 탄생했다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100만 년 전 이전에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겠으나 인류 이전 단계 있잖아요. 이게 인류로 가는 단계는 수백 년의 과정을 진화 단계를 거치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 100만 년, 15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초기 아주 인류 여명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구석기를 보면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유적이 체계적으로 발굴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또 세 번째는 한반도 인류 화석이 다수 발굴되고 개성성이 담보된다. 개성성이 담보된다는 말 뜻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기 구석기 유적의 화석의 특징이 이 후기 구석기 사람에게도 이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은 중기 구석기 사람의 후손이다.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개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개성성이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하고 중국 구석기 문화도 차이가 있어요. 섞여 있어서 중국에서는 우리 주먹도끼 같은 문화가 없어요. 최근에 뭐 중국 백두산 근처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백두산 근처는 그 당시에 우리 결의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구석기 시 이른 시기가 늦은 시기 화석이 아까 발굴되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최근에 향목리 동굴 유적이 출토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한 것은 후기 구석 하나 동굴에 보면 후기 구석기 유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되고, 그 이후에 청동기 유적이 발굴됐다 이거죠. 하나 동굴에. 그러면 이 동굴에서 물론 몇천 년, 뭐 만 년 이상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동굴 살려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청동기 시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물론 그 당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고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한반도 구석기 문화를 살펴본 결과, 정리하자면 한반도 구석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히 후기 구석기 시대 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각 군, 각 면에 가보면은 후기 구석기 유적이 없는 데가 없다. 이 정도로 400-500군데 후기 구석기 유적이 있다. 특히 이남에서 많이 발굴되는 것 자체는, 이남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사를 하려면은 문화재 뭐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도로 하다 보면은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북에서는 유적을 발굴하려면 목적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공사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시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기원전 3000년으로 좀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주 고산리에 있는 유적입니다. 제주 한경면 아시죠? 저쪽에서 서남쪽 한경면이, 한경면 고산이라는 곳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굴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이게 출토 유물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구석기 유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융기문 토기, 고산리식 토기라고 해서, 이게 석초,
이런 식의 이 구석기 유물하고 토기가 같은 문화층에서 발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시기를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에서 12,000년으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고산리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시간적 갭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이런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한반도 신석기 시대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2단계 주민이동설을 놓고 본다면은 야, 한반도 신석기 3,000년이니까 한 5,000년, 크게 말하면 7,000년은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그 다음에 고성 문합리 유적을 살펴보면은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약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 왜냐하면 그 연대에서 약간 학자들만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7,000년, 양양 오산리는 기원전 5,000, 6,00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동, 동삼동 이것은 뭐 옛날 60년, 70년대 발굴된 거고요. 북을 얘기하면 지탄리, 남경, 표대 여기 중요한 게 심양에 있는 신락 유적을 우리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칩니다. 심양에 있는 이 신락 유적 우리 그 선생님 김재호 선생님 갔다 왔나 모르는 저는 다녀왔습니다. 유적 해놨어요. 길림시에는 자가산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해이면 그랜드 카야 유적 이런 것은 우리 결의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이라 이렇게 보고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신석기 문화가 형성된 건 기원전 8,000년, 7,000년이지만은 형성 주체로 본 한반도 신이라는 거예요. 한반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신석기 문화를 창조해냈다.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도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제석기고 이 성격은 토기의 시대다. 특징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학자들만 좀 다르지만은 이 고산리 유적은 10,000년에서 12,000년 전. 그러면 동아시아 또는 소련, 이제 시베리아 통틀어서 거의 이 한반도 가장 빠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지가 발굴된 곳입니다. 신석기 유적지야.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가장이란 표현은 제가 지금 잘못 표현한 빠른 시기.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의 출발이 이제 기원전 8,000년으로 보는데 지금부터 10,000년 전으로 보는데 8,000년 보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이때라면은 이제 중국과 뭐 시베리아 제게도 뭐 그에 근접하기 시작됐겠죠. 여기서 빠른 시기 때문에 이 빠른 시기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문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고아시안족의 신석기 유적은 기원전 8,000년 이때는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신석기 농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농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신석기 시대를 보면은 사람의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사람의 노동, 이게 이 지구에서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은 노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노동을 시작했는데 구석기 시대는 이 수렵 채취 형식의 노동입니다. 이게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이거 수렵 채취입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 농사와 목축,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연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갖고 길러가지고 원래의 씨보다는 10배, 20배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목축이란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사냥을 통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노동의 근본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석기 농업혁명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혁명이 많이 있었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있고 지금 21세기 뭐 그 제4차 과학기술혁명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본질적인 노동의 성격 변화는 이런 신석기 시대에 이루어졌다 해서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목적 중심은 생산경제체제, 수렵채취경제에서 생산경제체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동도구가 특히 바뀌었다. 뗀석기로부터 간석기로 노동도구가 질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간석기의 모습들이죠. 얼마나 구석기에 비하면 세련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세 번째는 신석기 시대는 농업과 수공업의 사회적 분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계급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고한 정착생활. 공고한 정착생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시대의 토지를 만들려면 산에서 불을 태우고 거기다 풀뿌리를 뽑아내고 밭을 만들고 논을 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한번 만들어 놓은 토지는 영원한 만든 사람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옛날처럼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기 죽을 때까지 살고 또 자기 자손들도 그 땅에 살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촌락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만들어지면 인간관계가 공고한. 이동생활하면은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공고하지 못해. 공고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시족장이 나오게 되고, 정치 제도 있잖아요. 이게 사회 정치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족사회고 원시공산사회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고대 문명 탄생의 어머니,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난 곳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신석기 농업혁명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나 거란, 여진족, 몽골 같은 데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데는 되게 10세기까지 유목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황하 문명 지역은 신석기 농업혁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신석기 농업혁명이 발생한 지역들은 주로 고대 문명의 탄생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어떤가? 한반도에서도 신석기 농업혁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여기에서 한반도 신석기 농업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한반도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매우 빠른 시기에 신석기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고성 문암리, 강원도 고성 아시죠? 거기 가면 문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가면 이게 없습니다. 발굴하고 다 덮은 건데, 이걸 이제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가 뭐냐면은 이게 밭 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서 뭐 5000년경.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통틀어서 써 있잖아요. 기원전 3000년경 밭이나 논이 유적이 발굴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밭이 발굴 때 그때는 이 완전히 이제 토지를 농사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지만은 농사만 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에도 채취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에도 어로 물고기를 잡는, 그다음에 사냥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업과 집중해서 기르기를 하면서 어로 사냥 등 다각적 생업 활동을 벌였다. 신석기 시대에. 그런데 한반도 신석기 시대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 가장 이제 농업혁명의 중심지는 궁산문화 지역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북측의 연구 결과에서 이제 대동강에서 한강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강에서 그쪽 한강 밑에 어디죠? 충청도 지역 금강,
금강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들이 주로 신석기 농업혁명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보면은 충북 청원에서 이 놀라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충북 청원에 이제 공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놀라운 발굴했는데 이것이 이제 소로리 벼라고 해서 고대벼, 옛날 고대벼도 원시적 벼. 이것은 재배벼도 아니에요. 자연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이 지구상에서 벼의 화석이 발굴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 11,000년 전에서 이제 고대벼가 발굴했는데 이건 13,500년 전, 뭐 국제 이제 학계에서 뭐 공인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여기 고대벼가 있었고, 일산에 가보면 가와지 벽시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일산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벼농사를 했다는 게 그것을 이제 발굴한 이용조 박사가가 발굴했을 거예요. 이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벼농사가 기원전 3,500년 전에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있어요.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락밖에, 이게 뭐냐면은, 이 가락밖에 뭐냐면, 이 방집, 실을 빼는 그거예요. 이 실을 뽑아서 옷을 짜는 그런 도구들이다. 그래서 한반도 신석기의 문화 특징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구석기 문화를 개성 발전시킨 문화다. 한반도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신석기 문화 창조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경 문화다. 우리 민족은 농경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독자적 문화, 이 색인무늬 그릇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북에서는 색인무늬, 빗살무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이게 시베리아 톡입니다.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부분만 남은 건데 이것만 보더라. 이거 중국의 신석기 시대 톡이에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톡이에요. 한눈에 봐도 그 문화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한반도 신석기 문화, 시베리아 신석기 문화는 그 문화적 성격이 다릅니다. 제작 방식과 주로 사람들의 미적 감성을 담아놓은 게 이런 무늬들이잖아요. 이 한반도 살던 사람들의 미적 감성, 문화적 감수성이 그 사람도 다른 거예요. 이 중국은 중국 문화를 보면 신석기 그릇들을 보면 굉장히 기괴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굉장히 너무 생각하면 야 너무 단조롭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단아하고 균형 잡히고 조형미가 있는 이런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여러분 제가 하는데 고려청자, 이조벽자, 조선식 정원 연상하면 되게 그런 단아함, 복잡하지 않음 이런 문화적 특성이 확연히 들어옵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 신석기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분포를 보면 이건 뭐 아까 검은모로, 승리산, 굴포리, 동광진, 전공리 이렇게 쭉 있고 신석기 유적 보면 신러, 아까 신라 유적, 사오주 유적 이렇게 있는데 고산리, 암사동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느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안 보시죠? 구별이 안 되죠? 제가 이게 빨간 것도 없고 이 선이 있어요. 약간 이 선이 있잖아요. 한반도와 여기 중국과 이 러시아 남부, 연해주 남부 쪽 이 부분이 우리 결해가 살았던 동일한 아까 색인무늬 그릇, 여러분 빗살무늬 그릇 문화지대예요. 그러면 같은 문화 양식을 향했던 같은 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여기에 포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1시간 좀 됐는데 약 30분 정도 더 할 건데 한 5분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네? 양분대입니다. 양분대면은 좀 빨리 해서 원래는 1시간 반 강의인데 한 5분 정도 늦어질 것 같네요.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 한번 켜시고 좀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때가 됐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고 가는 김에 내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신석기 문화라는 게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고대 문명 탄생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명이 탄생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붙박이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촌락을 이루고, 촌락이 이루어야 무슨 사람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동하게 되면은 권력 관계를 한 마을, 조그만 시족과 시족 사이에 그 부족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종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뭐 거란이나 여진 이 지역은 유목하기 때문에 그 시족 정도 규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국가로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보통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가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몽골, 거란, 여진, 이게 요, 금, 그 다음에 원, 이 계속 비슷한 시기에 국가가 돼가지고 동북아를 패권을 노리면서 중국을 위협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각 부족 단위 이 관계로부터 더 넓은 형태로 권력 관계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농업혁명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제 부족과 부족들이 모여서 종족을 이루고, 종족과 종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족, 뭐 애족, 맥족, 뭐 한족 이런 족이 형성되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미 이제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그래서 고대 문명 탄생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얘기하면은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반도 고대 문명은 보통 한반도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기반해서 고대 문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고대 왕조가 기원전 35세기경에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청동기 문화는 그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외외적으로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저도 이제 공부가 부족한데, 이집트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 고대 국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청동기 시대가 한 세계에서 아마 우리한테 더 빠를 거예요. 35세기 또는 어떤 때는 40세기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더스 지역에서는 기원전 25세기경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황하 문명을 창조한 중국은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을까요? 중국은 공식적인 자기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원전 21세기에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21세기.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기원전 21세기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청동기 유적 유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황하 지역에서 지금까지. 은어가 발굴됐잖아요. 은어는 기원전 16세기, 15세기예요. 은나라는. 그 이전에 청동기 유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국 역사학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 역사 뿌리를 황하 문명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중화 문명이라는 것은 황하 문명, 그다음에 양쯔강 문명, 그다음에 동북 지역에 있는 뭐 요즘 유명한 뭐 홍산 문명이라 하는 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를 창조하면서 이것이 융합되어 가지고 중화 문명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확장했음에 불구하고 기원전 25세기 이전에 청동기 유적 유물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21세기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남측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조금 약간 진보적인 데는 20세기로 얘기합니다. 기원전 20세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좀 나머지는 15세기형.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7세기, 8세기형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북에서는 지금 기원전 35세기경에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토기의 성격이 바뀌면서 이루어지죠.
신석기 시대는 색인무늬, 빗살무늬 토기인데 여러분 이건 다 알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무문토기로 넘어갑니다. 무문토기. 무늬 없는 토기. 아까 빗살무늬가 없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팽이형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팽이형 토기가 한반도 청동기 시대 시작을 알리는 토기 형태인데 이 이제 질그릇들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연대 측정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니까 이미 이제 3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 지역은 이제 대동강 유역으로 보는 거고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비파형 동검 문화다.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 비파형 단검이라고 북에서는 얘기합니다. 남해에서 비파형 동검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고대 시대, 고조선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 양식입니다.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이것도 비파형 동검인데 특징이 뭐냐면 중국 청동검, 아까 스키타이어 청동검과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조립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다 그 전통에서 조립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동기, 내가 여기서 사진 안 넣었는데 이게 하나 청동기를 만들 때부터 이 몸체하고 손잡이를 함께 만들어요. 주물을 함께 해요. 그래서 이쪽이 손잡이인데 이것은 몸체만 만들고 또 이와 같은 처음에는 이건 발전된 거예요.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손잡이를 만들고 그걸 연결하는 세 부분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형인데 중국과 스키타이는 일체형이다 이거죠. 일체형.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동검 특징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기원전 35세기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순간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야, 한반도 청동기 문화는 스키타이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와 시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남측에서는 대개 80% 이상입니다. 좀 안다는 분들은. 근데 한반도 청동기면 35세기라면은 그 스키타이에는 기껏 해봤자 기원전 7, 8세기, 10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국도 뭐 21세기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청동기 문화는 저기 들어와 어디서 다른 데 수입했다고 얘기하면 저기 뭐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입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문화적 교류가 그 지역과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반도 청동기 문화는 한반도에 살던 신석기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창조한 창조 문화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35세에 넘어가는 남측 학계에서는 부풀린 거다라고 이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역사 문화 교류를 통해서 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북에서는 이제 대동강 문화에서 인류 문화 탄생의 4대 문명에다 플러스 대동강 문화 5대 문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탄생 경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석기 농업혁명을 통한 정착 생활이 출발이다. 거기서 하다 보면은 농업과 수동업이 분업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이제 토기 그릇은 이제 간해에서 부업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 이제 높이가 1m 되는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부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이 단계에 닿으면 전문 수공업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그릇만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먹을 거 다른 것은 농사 있는 사람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환. 인류 역사에서 교환이 가는 의미 아시죠? 그럼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환 비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과 수공업이 분업화되고 중요한 문제는 청동기 문화 탄생 이전에 이게 좀 틀린 잉여 생산물과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청동기 문화 탄생이 앞이냐 이것이 앞이냐라는 것은 논쟁할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청동기 문화 탄생과 잉여 생산물과 계급이 발생하는 이때부터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이 고대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대 문명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대 문명 탄생에서 한반도에서 계급이 언제 탄생됐느냐라는 거 보면은 평양은 남경 유적을 살펴보면은
남경 유적은 신석기, 청동기 유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빗살무늬 톡이니까 색인무늬 그릇이니까 이건 신석기예요. 아까 이건 팽이형 톡이, 이것은 청동기 촉이에요. 이건 미송리형 톡이라고 해서 조롱박형 톡이라고 얘기하는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단군조선 시기, 단군조선이 성립됐던 그런 시기 톡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곡이 여기 글자 작아서 하는데 쌀, 조,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이건 콩, 기장. 이거 오곡인데 문제는 이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굴됐는데 다 불탔다는 거예요. 불탄 오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을과 마을 사 전쟁에서 이 마을이 전부 다 불태워지고 그 마을 사람들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 시족들은 노예로 잡혀갔겠죠. 노예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노예가 노동을 해서 이제 노예주까지 먹여 살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 노동하면은 두 사람을 먹여 살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걸 잉여 생산물이 있었다. 이렇게 잉여 생산물. 이게 이 불탄 집이 의미하는 바는 잉여 생산물이 있고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을이 불탄 유적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용산리 고인돌 무덤, 이게 용산리란 동네 이름은 저희가 촌에도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평양 근처 강동 지역에 있는 용산리예요. 고인돌 무덤인데 이게 왜 유명해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청동 조각이 발굴되었어요. 청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순장 무덤이라는 거예요. 노예 주인이 있고 그 옆에 한 20, 30명의 노예들이 함께 묻힌 순장 무덤이라는 게 발굴했어요. 순장 무덤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노예제 사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순장 무덤 발굴된 이 용산리 고인돌을 두 가지 방식의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5037년 플러스 마이너스 853, 하나는 5069년 플러스 마이너스 426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기원전 31세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93년 이걸 측정할 때가 3년으로부터 5037년 전이니까. 그래서 기원전 31세기에 이 순장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기원전 31세기에 우리 한반도의 노예제, 평양의 노예제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왜 이남에서는 20세기를 못 넘느냐? 이게 뭐냐? 그 시대에 이제 문화 전파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양에서 이 남쪽 지역까지 그런 이제 사회 풍습과 제도가 확산되려면은 지금은 서울에서 오늘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내일 전주에서 그 유행이 퍼집니다. 근데 이 문화 양식은 되게 빨라야 500년, 1000년. 그래서 남측 학자들은 남측에서 청동기 유적들을 보면 20세기를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양평에 있는 양수리에서 26세기에 나왔고 전남 장흥에서 23세기, 26세기 청동기 유적이 이제 연대기록 나왔는데 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네 검사 잘못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그 20세기 넘는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남에서. 그래서 이제 적어도 기원전 31세기에는 한반도에 노예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주에 강의 주제가 이제 단군조선인데 광고를 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단군조선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단군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고대 문명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고조선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은 고대 국가가 탄생되었다라는 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 보면은 평양에서 93년에 단군릉이 발굴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고대 국가라는 증명,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인돌 무덤과 성곽과 이런 게 있는데, 고대 국가 탄생하려면 계급이 발생해야 되고 원시 공산사회가 붕괴되고 불탄 집자리, 단군조선 건국 이런 걸로 해서 한반도 고대 국가가 기원전 30세기 초에 나왔다. 이게 상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 민족의 형성이 주제이기 때문에 기원이랑 해서 형성이 주제이기 때문에 민족 형성에서 단군조선에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이것은 단군조선이 국가를 세운 초기의 이제 단군조선 영역이에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 선명한데 이것은 전성기 시대의 단군조선의 영역을 지도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단군조선이 현재 한반도 전체하고 만주, 우리 민족이 거주했던 신석기 시대 아까 제가 영역을 살펴봤잖아요. 전 지역이 단군조선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지배 하에 있었다. 단군조선의 어떤 형태로든 편입되었다. 그래서 같은 고대 문화를 창조해내고 향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형성에서 단군조선에 갖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민족 형성에서 신석기 시대가 아까 중요한 것은 각 인류 집단이 이 족이라는 결연하는 인류 집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류 집단에 발전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족이 부족으로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족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종족과 종족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족, 결의, 에트노스 맞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신석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고대 국가가 서양에서 일찍 시작됐는데 뭐 그리스 고대 국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왜 그때 민족 형성 안 됐느냐는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근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서양의 국가 형태는 도시국가 형태예요. 스파르타와 또 뭐가 있죠?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대립되는 아테네 두 가지 뭐 했는데 이처럼 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별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도시국가 아니에요. 도 규모도 아니고 한 군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국가라는 것은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 통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성들을 확장시키는 거잖아. 그죠? 국가가 다르다는 것은 남과 북이 지금 70년, 80년 되면서 언어상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질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의 이제 신석기 시대 우리 결의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핏줄, 같은 영역에 살면서 하나의 결의로 탄생했어요. 신석기 시대. 그런데 이 결의가 서양에서 비슷했을 거예요. 민족으로 발전하려면 고대국가 시절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라는 것 자체는 권력으로, 강제의 힘으로써 통일성을 확대시키잖아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성격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 교류를 확장시켜요. 세금을 내려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내려면 같은 말을 써야 되고, 뭐 그때 하려면 세금 기록도 있으니까 문자도 써야 되고, 이렇게 문화적, 혈연적, 그 다음에 언어적 통일성.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려면 지방끼리 사투리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하나 국가의 표준어로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국가의 명령이 관철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민족 형성에 복무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중앙집권적인 국가만이 민족 형성에 복무하지, 이 지방 분권적인 도시국가들은 민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구에서 민족 형성이 늦어진 것은 이런 도시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서구에서 보면은
시간이 가야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없이 많은 이제 종족 이동, 민족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민족 대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데 저기 다른 이제 그 독일 게르만족들이 막 쳐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핏줄들이 막 뒤섞이면서 핏줄이 뒤섞이다 보면은 그것이 다시 언어적 핏줄을 통해서 이룩하는데 500년, 10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 같은 나라, 뭐 독일 같은 나라 사람은 남부 사람, 북부 사람하고 인류학적인 차이가 있다는데요. 인류학적인 차이가 있대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민족 형성이 오래되지만은 그러니까 민족 이동, 종족 이동이 되면서 핏줄이 섞이면 민족이 형성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군조선 형성, 우리 결의가 거주했던 지역에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단군조선 형성됨으로 있어 민족 형성에 유리한 환경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단군조선 1500년 동안 민족 형성 요소 핏줄과 언어, 문화 공통성이 확대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삼터, 영토로 삼는 단군 민족이 형성되게 됐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우리 결의가 형성됐는데 그것이 민족으로 발전한 건 단군조선 시기다. 단군조선은 핏줄의 단일성을 토대로 두고 단군을 민족을 원조상으로 삼는 단일 민족으로 발전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 요즘에는 이제 단일 민족설이 약화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조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었는데 아까 일제가 2단계 주민이동을 퍼뜨린 이후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이 지금 거의 무너져 있어요. 우리 민족. 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단일 민족이야? 또는 단일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이걸요. 우리는 이게 단일 민족이란 말 뜻은 하나의 핏줄의 기원이 공통성에 기초해서 그 후손들로 이룩된 결의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핏줄의 공통성. 저기 보면은 현대인의 인류학적 특징을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사회에도 인류학적 특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남측 주로 이제 고고학계나 이런 데는 이런 인류학적 접근을 굉장히 이제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고고학을 다룰 때 인류학적 특징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놓고 본다면 한반도, 중국, 일본, 바이칼에서 머리 높이, 얼굴뼈, 눈악, 머리형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안 될 때 다 특징이 달라요. 우리는 이 동양 사람 서로 다 우리나라 중국 사람 다 저 눈썰미가 없는 저 같은 사람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적으로 이런 특징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현대 한반도 인류학적 특징이 뭐냐면 한반도 신인 후기 구석의 사람들로부터 온다. 가장 특징이 여기 머리뼈는 높지만 얼굴뼈는 중간이고 눈악이 매우 높다. 코는 보통이다. 이런 게 한반도 신인, 한반도 신석기인, 현대 한반도인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우리나라 현대 한반도인은 단두형입니다. 근데 고대 원시시대 한반도 구석기세는 장두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초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야, 현대 한반도인들이 이 구석기 시대 한반도인 후손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 라고 보니까 현대 한반도인은 단두형이지만 구석기인 사람은 장두형이다 이거예요. 장두형이다. 세계적으로 한반도인이 가장 단두형이에요. 이게 몽골 사람들도 단두형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이게 우리는 짧지만 몽골 사람 이게 길고 이게 넓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단두형이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좀 이해되시죠? 비율적으로 단두형인데 특징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한반도인 단두화 경향은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세계 모든 나라 종족 사람들은 다 장두형이었다는 거예요. 길쭉한 장두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있다면은 왜냐하면 한반도 신석기인 사람들을
한 10구, 11구 비교해 보면은 장두형과 단두형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단두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신석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과학적인 판단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그 생물학적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단일 핏줄이라는 것의 기원의 근거는 첫 번째는 역사적 계승성. 이것처럼 한반도, 시인, 신석기 이렇게 쭉 계승 관계가 있다. 특징, 인류학적 특징이.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적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남부, 북부 사람이 인류학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쟁에서 인류학적, 지역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일 민족의 개념에 대한 너무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트남 아니면 조선족 우리 핏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핏줄이 섞이는 것을 반대하는 순혈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핏줄 100% 순혈이라는 게 100%라는 얘기잖아요. 단일 민족 개념은 순혈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성씨를 놓고 본다면은 고려 시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약 5% 정도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핏줄이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거기 사는 사람 5% 정도는 있잖아. 그러나 장구한 역사적 기간 5%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 내부에 융합되면서 핏줄의 단일성, 통일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30%, 40%. 여러분 이제 마르크스 학설을 보면 이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질 전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5%라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40%, 50%가 있게 되면은 이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지금 5천만, 4,500만이라면은 450만도 안 돼.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대부분은 조선족이에요. 200만에 가까운 조선족. 한 100만 넘어서는 다 조선족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몇십만에 불과해요. 몇십만이라는 것은 결국 4,500에 비하면 1%가 450만이잖아요. 그러면 45만원 것은 0.1%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단일 민족에 이게 해를 준다? 이건 국수주의적이고 우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혈주의론에 기초해서 단일 민족을 주장하시게 되면은 안 된다. 단일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과 또 피섞임을 반대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십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 5분 지나지 10분에 시작했는데,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은, 저도 이제 이 견해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저 견해라기보다는 이북 학계의 공식적인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고향인 외래기원설과 본토기원설을 놓고 본다면은, 외래기원은 파산했다. 한반도, 여기서 한반도라는 것은 한반도만 의미하지 않는다. 만주와 연해주 남북과. 그래서 상징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한반도 얘기했다니까 제야사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반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혼났는데, 이 한반도는 상징적으로 했잖아요. 왜냐면은 전부 다 지금 한반도가 쟁점이니까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원고향이다. 100만 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핏줄과 핏줄을 이어가면서 현대 한반도 사람으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견해고, 두 번째 형성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혼혈 민족과 단일 민족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의 핏줄을 기원을 갖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형성 시기는 북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는 고려설이 다수설이었어요. 남측에서는 대개 지금 보면은 혼재되어 있어요. 근대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려설에 많이 기울여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북의 학계에서는 고대설,
단군조선시기에 우리 민족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민족 형성하려면 민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그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민족 개념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느냐? 근데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의식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민족의식은 우리는 전부 다 단군의 후손들이다 라는 의식이 민족의식의 편양식이에요. 단군의 후예들. 그런 거 보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고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솔거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 황룡사의 소나무 그림, 그 이름은 솔거가 수천 수만 장의 단군 화상을 그려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단군 화상을. 이렇듯이 그 다음에 5세기경 고구려 벽화 무덤을 놓고 본다면은 거기에 단군 신화를 상징하는 벽화 그림이 있어요. 곰과 호랑이, 그 다음에 박달나무 이런 걸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고구려 시기에 단군 왕검, 단군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고 그게 고구려를 뭐 우리 고구려 사람인데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선조다. 우리 원래의 조상이다, 뿌리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상고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성격은 제가 뭐 설명 과정에 했지만은 이 한반도 문명은 다른 나라부터 수입한 또는 이전된 이식된 외래 문화가 들어온 그런 고대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신석기 문화를 창조해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청동기 문화를 창조해냈다. 따라서 이 고대 문명은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창조한 자주문화, 독창문화다 라는 것들이 현재 부구 견해로 요약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